예, 옳은 소리가 새로 시작하는 민간인 인터뷰, 민터뷰 통일집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주업은 원래 아니신 김형준 이사님을 모시고 민터뷰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옳은 소리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형준이라 하고요. 오늘 우리 사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장삼이사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주저없이 제가 섭외에 응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보다 이 채널을 빌어서 우리 김성애 대변인이라는 칭찬을 잠깐 해드리자면, 그 이제 삶의 이력이 또 되게 특이하신데 처음에는 대기업에 다니셨었죠? 그때는 노무 담당을 하셨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로 보면 올해로 이제 24년이 지나서 25년인데 거의 정확하게 한 절반을 기업에서 이제 인사 노무 담당자 그때 이제 퇴직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선배를 도와서 온라인 광고 홍보 회사에서 이제 임원, 그러니까 넘버 2죠. 흔히 말하는 넘버 2 임원으로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이제 좀 사업을 좀 확장을 해볼 겸 해서 지금 여기 한우집도 지금 겸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좀 건너편에 바로 저기 스시집도 제가 이제 사장을 이제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힘들 음식점 경영자들의 애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종업원들의 애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넓게 보면 이제 자영업의 문제들 이런 것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네요. 그러니까 자영업 사실 이제 처음 스시 또 시작하실 때만 해도 자리를 잘 잡고 손님도 많이 늘어나고 예약 안 하면 올 수 없는 가게가 되다가 코로나 그러면서 이제 범위를 넓혀서 통일집이라고 이제 고기를 파는 집도 해서 이제 고기를 잘 구우시다가 코로나19가 이제 덮치고 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셨을 텐데 진짜 딱 실감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그렇죠. 이제 웨이브가 2번 온 셈이죠. 3번 온 셈이죠. 이제 사실 이제 통일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1월 2일 날 오픈을 했는데 설 전까지 이제 계속 쭉 매출이 쭉 올라갔죠. 여기가 이제 직장가고 한우에 대한 수요는 늘 있어서 저희가 중저가로 이제 표방을 하면서, 그래서 그 대구에서 확산되기 직전까지 꾸준히 쫙 올라가다가 이제 그때 1차 웨이브 때 한 2개월 정도는 이제 거의 이제 문을 닫는 게 더 이제 경비를 절감할 정도로 했다가 다시 이제 사람들이 좀 적응이 되니까 꾸준히 늘어서 정확하게는 이제 8월 중순이죠. 8.15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간 단위로는 손익분기점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도 창업을 해서 이게 자리를 잡는구나 기대가 만땅이었는데 정광훈 사태 이후로 정확하게 지금까지 4주 5주째죠. 5주째 이제 매출로 따지면 정확하게 한 그 직전에 비하면 한 40%? 그러니까 보통 자영업이면 이제 아마 한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좀 더 버틸 여력은 되는데 아마 이제 올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 뭐 수치로 보면 한 30-40%의 자영업자들이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임대료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마 버티고 있겠지만 한계 상황일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사실 임대를 계약하고 있으면 계약 기간 동안 또 임대를 지불을 해야 되니까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버티고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줄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사태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이 자영업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워진 것 중에 이제 임대료가 참 큰 이슈인데 다행히 저희 가게 이제 건물주께서는 이제 2차 예비가 왔을 때 4, 5월 달에 임대료를 30% 깎아주셨고 지금 이제 또 8.15 이후에 이제 9월 달 임대료를 또 20% 깎아주셨어요. 아마 그나마 이제 그나마 착한 건물주를 만나서 좋은 건물주를 만나서 꽤 도움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현금이 절약이 되니까. 근데 이 정도로 해주는 건물주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임대 건물주의 호의에 기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라서 광범위한 업종에
사실상 이제 영업을 중단한 조치가 3주 동안 정부에서 내려졌는데 영업을 중단하면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큰 게 이제 인건비고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료고 뭐 거기 대충 큰 비용들이 그렇게 되는데 인건비는 이제 사실 이제 천재지변으로 해서 이제 영업을 못하면 법적으로도 이게 이제 노동부 신고를 거쳐서 이제 안 줘도 되는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얼마나 깎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강 좀 유연하게 좀 하고 계실 거라 보여지는데 임대료는 사실 보증금이 딱 묶여 있는 상황에 있고 보증금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해서 뭐 어떤 호의가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나왔던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가 천재지변을 인해서 국가가 영업 금지 명령을 내리면 당연히 이제 건물주도 가게 주인을 대상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행위인 만큼 같이 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하는 네. 이제 주장이 이번에 제기가 되는데 제가 건물주라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100번 지당한 논리고 또 현실적으로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아마 혹시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영업 금지 명령 그에 또 준하는 네.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고통 분담하는 것을 법적으로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 중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건 첫 번째 내용인데 너무 담당을 하시기도 했고 이 대기업의 노조의 문제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쨌거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이가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사회적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볼 수는 없는데 정치권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외면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요 주제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어떤 좀 신뢰감 그를 좀 드리려고 이제 제 경력을 좀 소개를 하면 실제로 인사노무 실무를 했고 지금 이제 경영자로서도 늘 직원들을 뽑고 또 교육을 시키고 월급을 주고 또 퇴직하는 과정을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실무자도 했고 경영자로서 노사 관계의 한 축으로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좀 이론도 좀 제가 좀 배웠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좀 자신을 하는 주제인데 진보적인 이른바 진영 세력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좀 도구마가 있죠. 가령 이제 비정규직 주제라고 하면 비정규직은 적을수록 좋고 혹은 나아가서는 이제 아예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주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규직의 양보 혹은 뭐 어떤 손해를 감수하는 연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자본에 대해서 양보가 충분치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이제 적절한 방향이 아니다 이런 뭐 큰 저는 도구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강하게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면 맞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현실이 좀 그렇게 좀 단순하게 나눠지기 좀 어렵고 보다 더 정교한 해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정규직은 적을수록 혹은 없어질수록 좋은가? 그런데 이제 사회의 이제 고용 형태, 직무의 형태를 보면 비정규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또 있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어떤 특정한 직무, 어떤 특정한 회사의 상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몇 프로면 좋고 뭐 이제 유럽과 비교해서 적으면 좋고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비정규직 해법이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비정규직의 존재 그리고 운영의 묘가 중요한 거겠죠. 이를테면 이제 애초에 이제 비정규직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많이 얘기됐던 게 이제 우선은 참 비정규직이라 하면 이제 사실 법적으로나 아니면 좁게 보면 계약직 근로자, 네. 또 뭐 파견 근로자,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 흔히 알바라고 하는 단시간 근로자,
또 뭐 어떤 뭐 이런 직무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기서 좀 더 확장이 되면 요즘 사람들이 지평이 좀 넓어진 게 이제 특수고용직, 특고라고 하죠. 그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고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대표적인 직종이 이제 보험 설계사라든지 뭐 택배 기사님들, 그다음에 이제 학습집 교사, 학원 강사, 이게 좀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많은 그 수십만 명의 직분들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직무들은 정규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는 이제 어떤 학원주, 물론 이제 일부는 이제 정규직으로 하고 또 일부는 이제 어떤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하는 그런 형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 상당수의 그 해당의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게 원치도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정규직은 적정한 수준으로 합리적인 형태로 운영되기만 하면 네. 우리 사회에서는 이 큰 문제가 아닌 뭐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늘 있을 만한 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하여튼 비정규직 나쁜 것이다, 정규직은 좋은 것이다, 이런 이분법을 좀 크게 지우고 합리적인 비정규직 제도, 문화, 또 고용 관행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현실적인 과제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걸 사실 간격을 줄이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규모가 되는 기업일수록 이제 그런 패단, 그러니까 동일 직무를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사실 신분을 나누고 많은 경우는 두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들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줄었거나 최소한 형식적인 구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그런 문제가 아주 큽니다. 가령 아까 비정규직 그 형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아니면 현실에 존재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경험한 바 또 그다음 제가 이제 어떤 조사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가장 큰 형태가 저는 이 사내 하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뭐 공장이든 서비스업이든 대기업 재벌이 운영하는 큰 회사에 거기에만 의존하는 많은 사실은 종속된 법인, 어떻게 보면 자회사나 손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법인 별개의 회사로 운영이 되지만 사실상 종속 경영을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내 하청, 좀 사내 하도급이라고도 하는데 이 회사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까지 얘기하는 기간제, 파견직, 본업으로 하는 특수고용 이 다 합친 숫자만큼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 숫자들이 보면 대부분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전에 정규직이 했던 일 혹은 지금도 정규직이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상 정규직이 하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하도급이다, 하청이다 이런 이름으로 사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처우를 받는 일들이 이제 아직도 광범위하게 널려 있고 저는 그 비정규직 이슈의 제일 큰 덩어리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제 노조는 어쨌거나 노조가 있어서 월급을 많이 받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을 해야 되니까 비정규직까지 똑같은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할 때는 그 보수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노조의 월급을 깎아서 비정규직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쪽과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있으니 정규직 수준의 비정규직을 맞춰주면 된다는 쪽이 이렇게 보면 대립을 하던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딱 잘라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고 이제 얘기하기 어려운 게 산업별로 심지어 기업별로 아니면 기업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사업 영역별로 이제 다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동일 직무성이 얼마나 강하냐, 혹은 이제 부가가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딱 나누기 힘든데요. 가령 이제 정규직과 유사한 난이도의 직무 가치를 수행하는데 사내 하청이나 하도급이어서 차이가 많은 경우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에 맞게 대우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령 이제 거기에 이제 광범위한 또 힘 있는 가령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는 정규직 집단이 있고 그 주변부에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슷한 직무의 가치 난이도를 수행하는 광범위한 주변부 하청이나 이제 하도급 직원들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참 고약한 게 우리가 이제 많이 봐왔지만 정규직 노조들이 본인들의 이제 기득권에 혹시 영향을 받을까봐 많이 경계를 하고 심지어 회사에 구별을 짓기 심지어 탄압에 가입하는 경우도 이제 적잖이 봐왔습니다. 이제 참 서글픈 현실인데요. 기존의 정규직 노동조합의 호의 혹은 선의에만 기대서도 안 되고 어떤 법률적, 제도적, 사회 문화적인 것들이 같이 수행이 돼야 되죠. 가령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힘 있는 정규직 노조가 자, 우리가 양보를 할 테니 그러면 우리보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대접을 못 받는 우리 하도급 직원들, 하청 직원들 한테 좀 더 처우 개선에 회사가 더 신경을 써라. 이렇게 나서줘서 해결하는 사례들이 있다면 아주 칭찬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지금 적지 않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착한 임대주처럼 그냥 개인의 선의에 기대야 되는 거라서. 이유가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런 문제들을 오래전에 부딪혔고 해결해 왔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노동법이나 철학에서 큰 대원칙들이 있어요.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주자. 그러니까. 그 원칙들에 비유를 하자면 이 문제에 또 많은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내 하청이나 하청회사, 협력회사 이름을 형식을 빌었지만은 사실상 삼성전자에 종속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매출의 100%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하청 정책이 바뀌면 뭐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는 사실상 삼성회사의 손자 회사라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포장을 하든지 어쨌든 거기에는 뭐 퇴직한 임원이 가든지 뭐 어떤 삼성전자 하여튼 내부자들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해서 통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뭐 삼성이 예를 들었지만 많은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법률적으로 보면 뭐 의제한다, 간주한다는 이런 그 조항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거기에 회사의 형식은 다르지만 직원으로 간주하는 게 사실 법률적으로 일부 이제 우리 법률의 체계에서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점점 좀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배하는 회사의 직원들이면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종업원들이죠. 그렇죠. 그것을 법률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연스러로 풀리고,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 동일한 가치의 업무 난이도라고 좀 인정받는 일들에 대해서는 과다한 임금 차가 이를테면 우리가 차별 금지에도 뭐 그렇게 규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법제도적으로 아니면 뭐 판례나 법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담해 보면 이런 게 많이 풀리겠죠. 이런 게 더 중요하고, 근데 이런 것의 좀 그 신속한 도입 정착을 위해서는 저는 여기서 아쉬운 게 정규직 노동조합의 좀 희생, 양보, 헌신, 좀 주도성 이런 게 좀 적은 게 좀 아쉽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선 단체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기존의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쟁취한 권리가 좀 비교적 두텁게 있는 조직 노동자, 조직 노동단체에 대해서 요구를 좀 촉구를 하는 게 좀 약한 것도 좀 아쉽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부담도 적지 않고 또
이 사실 법률적으로 이 방어할 논리도 사실 꽤 되고 네. 현실적으로 방어할 수단도 많죠. 근데 이것을 허물 수 있는 저는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 이런 구조에서 혜택을 받는 조직 노동자들이 먼저 우리가 이번에는 덜 받겠으니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남은 자원들을 좀 더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이제 방법일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쉽고 그렇지만 이제 뭐 적지 않은 사례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워낙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 이런 자영업을 포함해서 여기 이제 가게 주인들도 힘들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그만큼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올해 사실 임단협 시기에 일부의 목소리긴 했지만 특히 이제 대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이제 임금 동결 혹은 뭐 오히려 상여금 반납 같은 그런 사회 연대로 좀 풀어보자는 그런 목소리가 이제 좀 의미 있게 적잖이 나왔고요. 저는 좀 점점 강해질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이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노동운동의 좀 주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좀 헌신을 하고 선한 행위, 호의를 베풀고 나면 그 사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대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양보를 끌어내기 쉽잖아요. 1987년의 노조라면 그런 게 가능하겠는데 2020년의 노조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덕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조직 노동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는 사실 그 이익 투쟁 단체죠. 자기 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 존립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한국의 이제 조직 노동은 또 그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투쟁해온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공공성과 또 어떤 그 약자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앞서줬으면 좋겠다는 이 사회적 압력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범 사례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전문가의 식견을 엿줍는 질문을 드리니까 얘기가 매우 자세하고 상세했습니다. 이제 좀 조금 다른 주제로 가서 저희 원래 민터뷰 원래 취지에 맞는 이 민간이 갖고 있는 국가 운영의 비전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요즘 또 목소리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수도 이전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리고 저는 하면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화끈하게요? 아예 통째로 이전해야죠. 네. 여기서 통째로라고 하면 뭐가 가면 통째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사실 격차의 해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0살까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금 한 25년째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어떤 격차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저는 여러 격차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격차가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더 좋게는 서울과 비서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격차로 발생한 목숨들이 가장 극적으로 좀 상징적으로 음축이 돼 있고. 이사님은 고등학교까지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 400km 떨어진 요즘 시골은 아니고 저는 울산에서 나와서 네. 대학교부터 서울 생활을 했는데 저도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이제 서울 사람이 됐는데 그리고 서울 사람이 됐고 이제 서울이 그러고 다시는 울산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해보셨죠? 대학 졸업 이후에 내가 울산에 터전을 잡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렇죠. 저도 이제 어느새 서울 사람이고 서울을 떠나서는 뭐 산다는 상상은 안 해봤습니다. 가령 한 10년 후쯤에 완전히 은퇴해서 뭐 전원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그래봤지만 뭐 그 이전에 뭐 어떤 경제적 활동을 서울을 떠나서 특히 애들을 키우는 일들을 그렇게 해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고요. 아마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격차 문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격차 문제 하이라이트는 사실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라는 게 느껴지고, 요게 풀리면 우리 사회의 많은 격차 문제가 이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김성애 대변인이 이제 우리 그래도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지지율이 5%가 넘는 만만치 않은 원내 정당의 이제 대변인이시고, 이게 이제 원내 정당에도 좀 영향력 있는 채널이죠. 그러면서 좀 재언처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수도 이전은 저는 가장 넓은 폭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이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예, 물론 이제 이뿐만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사회계획 아젠다를 하고 싶은 주제를 제가 쭉 적다 보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과반 이상이 반대를 하거나 강한 역풍이 예상돼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좀 인기가 없지만 꼭 우리 사회가 좋아지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진보 정권의 좀 정책 과제라고 이렇게 뽑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제일 첫머리로 이제 수도 이전을 뽑았는데, 다행히 이제 그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로 이제 수도 이전이 이제 화두가 됐고, 지금 보니 이제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봐도 보면 수도 이전은 사실 이제 과반 이상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제 야당이 전격적으로 도와준다 모를까. 네. 그렇지 않다면 기존적으로 이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야당 지지 성향의 30%는 일단 반대를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실 여당 성향 혹은 중립 성향의 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좀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은 혹시 내 자산이 폭락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진짜 뭐 600년 도읍에 대한 고정금리 강한 사람들이 수도 이전하면 뭔가 나라에 좀 불길하고 안 좋은 일이 많다, 이런 뭐 관념까지 포함하면 저는 60% 가까운 사람들이 좀 반대를 하는 정책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든 좀 정교한 로드맵과 좀 치밀한 홍보전을 잘 샀고, 어떻게든 좀 야당에 대한 설득 노력을 좀 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외로 이제 이 문제도 이번에 이제 화두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전 문 대통령 때보다는 이제 반대 여론이 좀 누그러뜨려졌는데, 네, 네. 그래도 역시 이제 반대가 지금 많은 형편이죠. 전체로 보면, 그죠? 수도 이전에 찬성하느냐 질문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현 정부 임기 내에서는 아마 국회 이전 정도까지, 국회 이전과 몇몇 공기업의 이제 이전 로드맵 정도까지만 하고 그칠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면 다음번 대선에 나온 대권 주자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아젠다를 삼아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정권은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선거에 불리하면 저는 뭐 안 내도 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 뭐 수도권의 기능 분산 이 정도 표현을 해도 좋고, 그럼 네. 좀 더 천천히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게 뭐 열린민주당도 지금 내년도 이제 그 서울시당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진보 진영에서 내년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분이, 네. 저는 이 문제를 현 정부보다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서울이 국회와 청와대와 대법원도 양보를 하고, 또 남아있는 많은 공공기관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양보를 하자. 네.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또 재정적인 여유들을 가지고 서울을 동북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자. 이런 청사진을 내면 저는 중산층까지의 합리적인 보수분들도 저런 거는 지방도 같이 살면서 서울은 더 좋아진다면 해볼만 하다. 이런 청사진을 과감히 던지면서 더 강한 주장을 하는 시장이 나오면 좋겠고, 그게 서울시장 선거 전에 가장 큰 쟁점이 돼서 전국민적인 토론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이제 서울 이전을 하면 저는 이제 입법부뿐만 아니고 반드시 사법부 전체가 다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다. 물론 사법부가 나는 꼭 뭐 세종시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들처럼 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뭐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는 싹 묶어서
뭐 대구라든지 그렇죠. 더 외떨어진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법 수도를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반드시 해야 될 게 실질적으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공기업들이 있어요. 네네.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금융 공기업들 중에 이제 산업은행하고 IBK 그다음에 이제 어디죠? 수출연맹 그 정도뿐만 아니고요. 사실 이제 정부가 영향력을 이렇게 살짝 결정할 수 있는 많은 그 금융 공기업들이 많아요. 네. 일단 농협, 축협, 수협이 왜 서울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각종 공제회, 연기금들 있잖아요. 지금 저 국민연금이 전주 날아갔잖아요. 거기 싹 다 모으면 거기에 굉장히 이제 공적 금융의 인프라가 또 만들어지고 한국은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말로 이제 균형 발전, 수도 이전이 되는구나 느끼려고 하면 그런 상징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S나 사실 MBC도 사실 정부가 대주주잖아요. KBS뿐만 MBC도 저는 세통선 내려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는 1000개 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이제 한 50만 명의 일자리가 전국으로 분산이 돼야 진정한 수도 이전이 되고, 거기 빈자리를 서울은 더 좋은, 특히나 이제 글로벌하게 네.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기관과 뭐 일자리와 문화들을 과감하게 하면 우리나라의 큰 서로 지방과 서울이 균형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지금은 첨예하게 나눠 있고 여론이 이제 불리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이 점점 더 고민을 하다 보면 의외로 한 시간 내에 광범위하고 빠르고 강하게 수도 이전을 통째로 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린민주당도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는 어떻게 하나요? 그 중에서 서울에서 이전하면 서울대도 포함시켜서 이전하는 건가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요거 우리 김승희 대변인이 이제 좀 아젠다를 생각해 보라고 할 때 두 번째로 잡은 게 수도 이전에 이어서 바로 이제 저는 서울대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서울대 문제죠. 저는 이것도 애들러 가지 말고 서울대는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교육 문제도 있고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도 있는데 후자를 먼저 얘기를 하면 사실 서울 집중의 제일 큰 문제는 교육 집중에 있고, 그렇죠. 교육 집중의 제일 큰 대마왕은 사실 서울대의 존재입니다. 거기 우리나라의 최고 인재들을 뽑아서 가장 많은 이 세금을 지원해서 하던 시대인데, 이거는 개발 독재 시대 때 초합적 성장할 때 필요했던 교육제도고요. 지금은 이렇게 신분화 계급화는 교육제도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서울 집중화의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저는 아예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폐지에서 그러면 어떤 대안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돼 있죠. 그죠? 많은 교육 전문가, 사회계획 전문가들이 모든 국공립들을 전부 다 서울대처럼 만들자, 네트워크 하자, 즉 서울대로 만들자, 이런 대안들이 많이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연구가 돼 있고 아주 현실적인 로드맵까지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 애들로 가지 말고요. 서울대를 뭐를 남기고 뭐를 하고 대학원하게 과감하게 없애고요. 국공립들을 그대로 서울대화를 만들고, 서울은 서울대로 유명 사립대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뭐 비싼 돈 내고 뭐 사립대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하버드, 예일 보낼 사람들 그렇게 보내고, 네.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최고의 국립대를 나와서 양질의 교육도 받고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지방을 또 찾아가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서울대뿐만 아니고 난 서울 교대도 좀 문제라고 봐요. 서울의 선생님들을 충원하는데 서울 교대가 따로 꼭 있어야 되나? 여기도 그냥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인천교대, 경기교대부터 해서 거기 티오를 그만큼 높여서 서울은 특수하니까. 근데 뭐 행정부 관료들 중에 대부분이 서울대 졸업생이라 이런 정책 만들기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서울대를 이전도 아니고 폐지를 하자고 하면 이 역시 이제 수도 이전보다 더 강한 부정적 여론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고도 성장을 하면서 서울대에 대한 어떤 신화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나는 못 갔지만 내 자식은 서울대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렬한 로망들을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가 나오면 좀 인생이 보장이 되는 듯한 그런 신분적인 특권까지 더해져서 어떤 신비감까지 더해져서 이것을 없애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끊임없이 좀 공론화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수도 이전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얘기하기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건 반드시 같이 맞물려야 되고요. 다만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이제 국가 대개인 만큼 한 뭐 10년, 20년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좀 더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지금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의 영역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아는 교육 문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실 서열화거든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내지 않아요. 아주 극우적인 일부가 엘리트 교육, 서열화 교육이 뭐가 잘못됐냐, 수월성 교육이 뭐가 잘못됐냐, 그리고 그 엘리트들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게 맞다, 극소수가 주장을 하지만 사실 보수적인 교육 그 학자들 대부분도 우리나라의 서열화는 지나치고 여기에 많은 교육 문제가 발생하니 이것을 완화하거나 없애는데 대부분 다 동의를 하거든요. 사실 대학별로 순서가 다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과들의 순서가 정해지고 어떤 대학교가 이런 걸 잘한다 이런 게 우리나라 사실 거의 없는 유일한 나라죠. 그게 지금까지 2만 불, 3만 불을 달성할 때 조금 유용했을지 모르겠지만 4만 불, 5만 불을 가면 창의성과 다양성과 이 개방성을 특징으로 이 사회에서 이 서울대가 최상 독점하고 있는 그 교육 서울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서울대를 없애면 다른 대학이 1등을 먹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래도 좀 분산이 되겠죠. 그래도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돈에는 장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공립대예요. 사실 무상에 가깝게 그 다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최고의 설비와 교육진과 교육 환경을 만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된 말로 연고대 보내기보다는 저는 지방 국립대를 보내는 게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가능할 거라 봐요. 이를테면 미국이 지금은 너무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립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 하버드, 예일의 순위를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미국은 최소한 과마다 그렇죠. 전문 대학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그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서울대를 폐지하면서 고교 교육 서열화를 완화하거나 하여튼 보완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서울대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 특히 이거는 서울대를 나온 정치인들과 지식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도 서울대를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대학 세월을 이대로 놔서도 안 되고 서울로의 교육 집중을 이대로 놔서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또 아까 조직 노동자들이 비조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낼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서 우리나라 이제 세금, 사실 선거라는 것은 각 정당이 우리가 어떻게 증세를 하고 어떻게 감세를 할지 갖고 붙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증세 없는 복지부터 시작해서 복지는 느리라고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식으로 좀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나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무상급식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주로 주장을 해서 이것이 통과가 돼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증세를 하지 않고 이 교육부에 주는 돈은 똑같이 해놓은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하니까 그래서 이 급식비로 들어가는 비중이 예전보다 더 커졌거든요. 교육청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급식비 때문에 딴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재를 바꾼다든지 기간지교사를 줄이고 정교사 숫자를 늘리는 것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 예산의 가장 핵심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무상급식을 할 거면 그만큼 세금을 늘리거나 교육부 예산을 더 주는 논의를 함께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각자 알아서 하라는 구조로 가 있어서 되게 아쉬운데 증세에 대해서도 또 우리 이사님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거기는 재정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물론 이제 그 과목을 잘 들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대강의 상식이 좀 있죠. 세금을 얼마나 걷어서 네. 어느 정도의 사회 안전망을 비롯한 공적 영역을 높이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와 진보가 좀 나뉘고, 보수는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공적 영역을 좀 늘리자는 게 전통적인 자세고, 보수는 아니다, 가능한 적게, 적게 벌면, 적게 걷고, 그 다음에 공적 영역을 줄이고, 그게 이제 민간의 자율과 어떤 생산성으로 커버를 하자. 그게 이제 대강의 이제 전통적인 보수, 진보와 보수의 이제, 세금과 어떤 국가 기능에 대한 이제 견해의 차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특히나 이번 팬데믹이 오고 난 뒤에 국가의 역할들을 점점 늘릴 수밖에 없다는 데는 많은 보수적인 지식인들과 보수적인 유권자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면에서 가장 좀 일찍부터 목소리를 내왔던 유승민 전 의원이게 되네요. 유승민만 하더라도 이제 보통 이제 유승민의 생각은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중부담 중복지 정도로 가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컨센서스 이루어졌다고 하고 지금 김종인 대표도 대강 그 정도의 좌표인 것 같아요. 네. 일부에 이제 좀 우리를 보기에는 극우에 가까운 꼴통에 가까운 이런 야당 정치인들은 동의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메인스트림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네. 끝까지 가는 것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로드맵을 얼마나 좀 길게 잡느냐의 문제지 저는 고부담, 고복지 혹은 고부담, 고공공성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팬데믹이 더더욱 확인을 해줬겠지만요. 지금은 이제 갈수록 국가의 공적 기능에 대한 요청이 갈수록 많아지고요. 네. 국가가 사실 한때는 비효율과 낭비의 전형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운영의 이 경험들도 많이 쌓이고 감시적인 영역들이 워낙 촘촘해서 저는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세금이 걷어지고 집행이 되는 국가의 역할이 저는 대부분의 민간 역할보다는 가장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네. 미래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그 세금은 필요한 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는 토론들이 계속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당장 지금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일 큰 업적이 세금을 좀 잘 걷었고 네. 그때 재정이 흑자인 때가 한 3, 4년 됐죠. 참 그러기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재정 여력이 이제 괜찮은 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을 했고 이 팬데믹만 하더라도 저는 참 아쉬운 게 올해 우리가 520조가 기초 예산이었죠. 그렇죠. 최소 100조는 더 써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맞습니다. 우리로 보면 많은 나라들은 지금 한 300조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기재부가 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치죠. 그렇죠. 지금 이제 추경 중에 이제 사실 순수 채권을 통해서 이제 순수 이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이제 4차 추경을 봐서는 지금 한 30조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이제 우리 국가 부채 비율로 봐도 2%가 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많은 재정을 일단은 빚으로 내되 이때 사실 정세의 논의하기가 딱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현안과 정부의 부담이 많으니까 정세를 누구도 좀 주도적으로 이제 국가적인 현안이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가 어떻게 갔는지 지금 이게 지금 최대 현안 아닙니까? 나라 꼴이 참 표창장과 휴가증이 지금 2년 내에 제일 큰 논쟁인 게 서글픈데 이 증세가 당면에서 필요한 세금을 걷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세가 필요합니다.
1차 증세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슈퍼리치들에 대한 이제 지금 우리가 최고 세율이 44%던가요? 그렇죠. 이게 미국이 대공황 이후로 이제 70년대까지 번영을 이룰 때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대단히 높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모든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 성장의 큰 그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60% 구간을 신설을 해야 돼요. 사실 5조 10조를 아직 5억 10억을 버는 사람들은 그 정도 내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법인세가 다시 이제 우리 최고 세율이 25%로 환원이 됐죠. 네. 이명박 때 그거를 줄였다가. 근데 지금 보면 기업들의 이 좀 차이, 이제 수익성 양극화, 특히 이제 팬데믹 때문에 돈을 더 버는 기업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거대 기업들, 슈퍼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덜 걷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뭐 이렇게 더 걷으면 저는 이제 최소한 10조 이상의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기 좋은 10조, 20조의 세금이 더 걷는데 당면에서도 필요해서 쓰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정세를 하더라도 사회가 더 작동된다는 이런 정세는 무조건 나쁜 거라는 도구만을 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저는 같이 해야 될 게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 구간에요. 면세점이 너무 넓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이제 불안한 고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근로소득세나 어떤 형태의 소득세를 내는 사람 중에 40%가 면세예요. 그만큼 이제 소득이 좀 불안정하고 낮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저는 5만 원짜리 알바를 하더라도 거기에 100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게 현대 국가 운영의 원리고 그렇게 해야만 세금의 중요성, 세금의 가치를 전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깨닫게 되고 나도 최소한 이렇게 냈으니까 부자들은 좀 더 내시고 초거대 기업들은 과감하게 좀 더 많이 내시라는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 그 공감대를 통한 어떤 정세에 또 거부하는 그런 이제 조세 저항도 완화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선을 한다면 반드시 저는 면세점이 하나도 없는 뭐 10원을 내도 좋고 100원을 내도 좋고 거기에서도 세금을 걷어서 담세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기본적인 의무라고 느끼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파악되어야 거꾸로 저소득층에 대한 무언가를 지원할 때도 어디까지 지원할지를 찾기가 훨씬 쉬워질 텐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사실 어떤 복지나 사회 안전망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에서 일부라도 낸 세금보다 좀 더 받더라도 돌려받는다는 어떤 권리의식이 생기고 훨씬 더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자주성, 의무감도 더 높아지는 그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 때 우리 열린민주당의 주도로 과감하게 또 아니 휴가증 가지고 지금 이 난리 칠 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중요한 문제도 가지고 논의를 좀 이끌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야 토론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댓글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사회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광 대표님, 정세 문제 한번 제대로 좀 주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증세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국민연금 문제, 4대 보험 문제 이것도 또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해안을 갖고 계신지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세와 연관돼 있죠. 사실 이제 4대 보험이나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준조세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사실 이제 국민들 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일들이죠.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개혁을 좀 미루기 힘든 한계점이 차차 보여져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정세보다 훨씬 더 인기가 없는 정책이죠. 아마 그렇죠. 70% 이상이 반대를 하겠죠. 어쩜 80%? 자, 우선 이제 국민연금부터 볼게요. 국민연금이 누구나 이제 한 50년대 중반이 되면 기금이
고갈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당에 걷어서 당해 주는 지금 많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나라도 있지만 예. 많은 나라들이 사실 적립금이 다 소진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적립금이 이제 꽤 오래 버티고 지금부터 이제 사실 한 3, 40년 뒤의 문제니까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국민연금을 덜 줘야 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는 답은 명확해요. 얼마나 더 걷고 얼마나 덜 가져갈 건가 요거에 대해서만 사실 더 내고 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더 고통을 분담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어려운 게 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월급의 소득의 4.5 이제 이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4.5%를 개인이 내고 회사도 4.5% 내죠. 그렇죠. 이건 개인들도 싫어하고 경영자들도 다 싫어하는 문제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그 전에 합의를 다 이루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당연년도 걷어서 당연년 주는 걸로 하면 되지만 문제는 그래 되면 지금보다 몇 배의 부담을 우리의 후손들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게 바람직한가? 물론 그 사이에서 뭐 통일도 일어날 수 있고 AI 같은 혁신적인 기술도 일어날 수 있어서 사실 이런 문제가 무의미할 정도로 아주 좋은 사회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다만 40년 내에는 불안하니 이거를 60년, 80년 뒤로 좀 미뤄보자. 그러려면 우리가 부담을 늦추기 위해서는 지금 좀 더 걷자.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어떤 정치인도 지금 이 문제를 이제 꺼내지 못하죠. 그런 얘기 끊었다가는 표가 떨어지는데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이 아젠다들의 제목을 인기가 없지만 꼭 구현해야 될 진보 정권의 정책 과제라고 했잖아요. 인기가 없지만 지금 더 내고 덜 내야 됩니다. 더 내고 좀 덜 받아야 됩니다. 이 개혁이 되려고 하면 노후의 사회 보장에 대한 근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많은 진보적인 연구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일부 정치인들도 국민연금은 그냥 저축처럼 자기가 낸 것만큼 가져가고 그렇죠. 사회보장의 중심을 기본소득이나 어떤 노령연금 같은 공적 보조금으로 가자고 하는 게 인식이 광범위한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그게 보조가 돼야 되고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가 이대로 가면 70%가 되는데 성인들의 이 사람들이 다 국민연금을 낸다는 거죠. 네네. 국민연금 이제 대부분 또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전업주부가 많아서 여성들은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세대들은 이제 여성들 중에도 받는 사람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노후의 70% 이상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근간이 돼요. 그럼 국민연금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뭐 부족하다면 공적 지원을 좀 하더라도 이것을 근간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낸 돈으로 기본적으로 받는다는 좀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어떤 공적인 부조를 받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더 바람직하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연금을 극단적으로 폐지를 하고 기본소득으로 가자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반대고요. 네. 국민연금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다른 노령연금이나 아동수당 이런 게 반대고 기본소득도 한동안은 뭐 한 50만 원 이하 정도까지가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가 잘 돼서 그것도 보조적인 수단이죠. 그렇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사회 안전망의 근간이 돼야 된다는 데서 토론이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국민연금을 더 튼튼하기 위해서 지금 좀 더 내자. 4.5%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한 6%, 7%까지 내야 기금 고갈 시점을 한 20, 30년 뒤로 미룰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사회 안전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4대 보험이죠. 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이제 산재보험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아직도 이제 성장기가 끝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령화가 좀 덜 진전이 됐고 해서 이제 연기금에 좀 여유가 좀 있는 편인데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이쪽에 재정적인 압박, 그다음에 공적 수요들이 많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통한 결단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의료진들의 단체 행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수가를 좀 더 올리는 게 기본적인 해결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료 사각지대에는 그 수가들을 더 높여주면서 네. 이제 사각지대의 의료진들이 더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건강보험료를 더 올려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사실 개인들이 내고 회사가 내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노령화가 더 급속하게 진전이 되고 있고 노후 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더 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축이라 생각하고 돌려받는 저축이라 생각 더 내야 됩니다. 최근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로 온 나라가 지금 한 달째 이 문제로 엄청 시끄러운데 병역 문제 뭐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는 18개월 방위를 방위 얘기하니까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좀 뭔가 좀 미안한 감 있죠.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추미애 장관의 이제 휴가 증가에서 시작된 이 문제에 사실 근원이 좀 있습니다. 네. 근원은 뭐냐면요. 사실 국민 개병제죠. 그러니까 징병제가 사실 근원이고 네. 이 징병제가 지금 현대에도 미래에도 이제 필요한 불가피한 제도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좀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징병제가 이론적으로는 참 좋죠. 모든 남성이라면 외적의 침해, 국가의 위기 때 누구나 다 총을 들고 지키는 그런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이 외적에 대항하는 전사의 임무를 부여받고 그런 자긍심을 갖는 뭐 그런 좀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는데 사실 굉장히 유용한 제도긴 하지만 네.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이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문제가 있죠.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뭐 저는 많이 꾸짖고 싶은데 20대 남성들의 여러 가지 좀 문제들, 네. 뭐 일배화하는 성향도 있고 또 뭐 여성 혐오나 또 그다음에 군대에 대해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다 이제 징병제로 가서 가장 아름답고 활동적일 20대 청춘에 네. 2년을 썩는다는 그런 거기서 오는 보상 심리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썼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사실 뭐 예전보다 더 도드라지는 게 참 걱정되는 게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좀 가부장주의, 네. 어떤 남성 패권주의, 권위주의 같은 게 난 요즘 너무 위험수위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꼭 그들만 나무랄 게 아니라 징병제도가 군사 기능적으로 이제 더 유용한지도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군대가 현대화되는 상황에서는 모병제로 바꿔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예,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진짜 군인들의 정예화된 진짜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또 의견도 많이 되고 전문가뿐만 아니고요. 군대를 갔다 와본 사람은 알겠지만 현역병들이 이제 군대 절반 이상인 채로 지금 한 65만, 70만 가까이 되죠. 그렇죠. 예. 이 군대하고 직업군인 중심으로 30만 군대하고요. 전투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온 사람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군대 가서 무슨 전쟁을 해.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그래, 요즘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군인들 특히 육군 보면은 삽질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월급 주는 모병제로 가야 된다? 예. 얼마를 줘야 됩니까? 병장 기준으로. 병장 기준이 아니고 신병 기준으로 이제 200만 원 받아야죠. 200만 원.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죠. 근데 그보다 이게 이제
하여튼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군대의 기능적인 토론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80, 90% 이상이 전부 다 30만의 직업 군인을 중심으로 한 정예병이 네. 70만의 징병제 중심의 육군 중심의 사병 제도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 그것은 다 동의가 된다고 하면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면 사실 이제 그 사람들한테만 안보를 맡기자는 게 아니잖아요. 일테면 이제 모든 군인들, 모든 젊은이들은 다 뭐 일테면 한 3개월 정도 기초교육은 받고 해서 언제든지 이제 국가 위기 때는 그 30만의 정예병들의 지휘를 받는 네. 사병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꼭 뭐 남자애만 되는가? 요즘 사실 이제 군대 보직 중에 미국의 세계 최고의 군대라고 하면 미국도 보면 요즘 한 40%까지 보직 중에 여성들한테 개방이 됐고 지금 여군들의 비중이 늘어간다고 한다는데 네. 우리나라 여성들도 동일하게 그냥 기초군사 훈련을 같이 받고 그다음 유사시에는 동원될 수 있도록 네. 하면 뭐 남녀 젠더 군대를 중심으로 한 군대 때문에 발생하는 젠더 이슈도 많이 해결이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청춘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좀 정세로 해야죠. 그래서 정세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스포츠 스타들이나 뭐 많은 유명 스타들 있잖아요. 그 저기 매덕 내고 그 3개월이면 뭐 기초교육 받으려면 그 한 시즌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 공기간 동안 이제 몸 상하지 말면서 그러면 서로 뭐 좋은 윈윈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이게 정착이 되면 하여튼 강제로 징집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도 일어날 필요가 없는 네. 주제죠, 그죠? 예. 뭐 군대와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애태우고 또 군대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청춘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남자라면 모두가 군대를 가야 되고 똑같이 희생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전사로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던 국가의 시기가 있었겠죠. 이제는 저는 그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도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는 주제이긴 한데 저는 과감히 이제 진보 정권이 좀 주도를 하면서 많은 좀 시간이 걸리고 로드맵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빨리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에서 모병제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대다수가 모병제 제도에 찬성을 하고 찬성한 이유가 현대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해볼 수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참, 제가 보니까 이제 국방부나 군대 관료들이 참 싫어하더라고. 이제 이 징병제에 대해서는 사실 근간을 흔드는 문제잖아요. 근간을 흔들기도 하고 자기의 수족들을 자르는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어떤 집단의 파워는 쪽수에서 나오니까. 게다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될 사람도 많아질 테니까. 쪽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떤 관료도 싫어하죠. 이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남성들은 어지간한 이제 외국의 밀떡들 이상의 이제 군사 지식과 네. 상식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김성현 소장님 말대로 아주 빨리 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한결에다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노래 부르면서 컸고 단군의 후예 이런 말 되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말을 써서 심지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살색이라는 지금은 살구색이라고 부르는데 살색 크레파스가 있던 그런 시절에 자랐던 사람들로서는 사실 이민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 이민자에 대한 혐오도 줄어들지가 않고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참 답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살아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인종 갈등 관련돼서는 가장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 살 때는 크게 불편한 게 없다가도 중부나 남부만 가도 벌써 그들이 쳐다보는 그 멸시적인 시선 이런 게 느껴졌고요. 특히나 프랑스 이런 데들은
지금 다 소위 말하는 이민 문제 이런 것들로 갈등들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도 이민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생뚱맞은 주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최근에 좀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혐오 풍조였습니다. 댓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소름 끼치게 일테면 이제 저희 청년 시절에 굉장히 좀 혐오스럽고 분노스러운 그런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혐오 범죄에 가까운 혐오 문화가 사실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지역에 대한 차별이나 그랬죠. 혐오, 여성에 대해서도 네, 그런 것들인데 최근에 이제 남녀를 불문하고 특히 적지 않은 여성들조차도 외국인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 특히 유색 인종 외국인에 대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혐오가 분들,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우리나라가 어느새 우리도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이런 좀 파시즘에 가까운 이런 문화가 이 곳곳에 스며들었나 굉장히 이제 기성세대로서 반성이 좀 많이 되고요. 근데 외국인 문제는 저는 이제 고향에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배를 탑니다. 근데 배를 타면요 5명 중에 3명이 지금 외국인들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없으면요 지금 농촌뿐만 아니고 어촌이 거의 잘 안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나갈까봐 또 뭐 비자 문제가 잘못돼서 그 연장이 안 될까봐 안 되고 나면 제때 못 구할까봐 그 친구들은 발을 동동 굴러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이제 보통 한 200~300만 원 정도 이제 선원들을 주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중동 때 돈을 벌고 그 나라에 좋은 그렇죠. 인상을 줬든지 네. 하여튼 농어촌은 그다음 중소기업 사장님들 대부분은 뭐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 일부는 모르겠지만 다수는 굉장히 좋은 인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실하고 꼭 필요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저만 하더라도 지금 2년 됐고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저기 이제 스시집에 뭐 외국인은 아니지만 오래 계셔가지고 이제 우리말이 좀 서툰 조선족 아주머니가 2년 동안 이제 주방 이모로 근무를 하셨거든요. 대단히 좀 성실하게 근무를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리 잡는데 우리 가게에서 일한 게 큰 도움이 됐고 지금은 이제 그 자제분하고 또 다른 데서 일을 하시면서 잘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 뭐 예를 들었지만 벌써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뭐 적게는 수십만, 직접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100만 이상들이 곳곳에서 이제 중소상공인들, 영세기업들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역할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우리 사회에 이제 벌써 한 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회적 기능을 하는 만큼 이제 가족이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은 젊은 노동, 청년 노동을 제공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보면 이 일자리의 불균형이나 청년들이 필요한데 우리 청년들은 싫어하는 일자들이 지금 곳곳에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일자리는 이대로 두면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약화가 됩니다. 꽤 고급 직종 중에서도 그런 일자들이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간호사 직종이죠, 그죠? 우리나라 이제 간호사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워낙 힘들어가지고 장롱 자격증들이 많고 현업을 띄고 있지 않는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힘들어서 그래요. 그 힘든 것도 근데 꽤 높은 수준의 이제 학력과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또 좀 간호소무사라는 좀 자격을 낮췄지만 준 간호사 제도까지 있는데 그까지 포함해서도 지금 간호사 시장은 굉장히 인력난을 겪고 있고 근데 힘들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또 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일본이 그랬듯이요. 우리도 곧 빨리
우수한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에서 간호 인력을 수입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간호 인력뿐만 아니고 지금 특히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들이 갈수록 지금 부족하고 네. 굉장히 열악한 데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50년 전에 독일로 갔던 요양보호사, 그렇죠. 그때는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사실 간호원들이었는데, 간호사들이었는데, 우리 요양보호사 이제 태부적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젊은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유인하고 우리 사회의 체계에 들어왔어서는 산업 5년짜리 뭐 산업 기능요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이민을 장려하고 젊은 사람들의 젊은 노동들을 외국에서 수요를 해서 한 축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당장 사람이 필요해서도 그렇고요. 또 아까 국민연금 사례를 들었지만 국민연금을 내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젊은 노동이 많아야 국민연금이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미국이 그랬지만 한 사회가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입니다. 예.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성공을 하려고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질 거고 또 세계적으로 또 선호하는 그런 한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선호했듯이 그렇죠. 예,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꾸듯이 코리안 드림을 꾼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질 거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누가 유학을 온다는 상상도 예. 못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 점점 더 이제 고급 노동으로 시장을 많이 놓고요. 네. 또 그 뭐 IT로 유명한 인도라든지 또 막 저는 의료계도 지금 보면 이제 인도계 의사들이나 터키 그쪽에 지금 유럽의 의사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고급 직종도 점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창조적인 좀 건전한 경쟁들을 서로 이제 한국 청년들하고 같이 하고 또 서로 배우고 거기다가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아마 그 직전 단계로 이제 교류가 많이 된다면 북한 청년들까지 네. 그런 문화의 윤곽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민의 문호를 점점 더 넓히고 우리도 이제 올해 정확하게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해죠. 사망자가 더 많으니까 출생자보다. 네네. 이것도 해결할 겸 모든 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의 이런 외국인 노동자 혐오증들이 극복이 되고 높아진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미국이 갖추지 못한 그런 문화 강국이 되는 첩경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옳은소리 독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옳은 소리가 아주 핫하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뭐 김용민이나 요즘 박시영 그분들보다 훨씬 더 뭐 따라잡고 있다고 얘기 듣고 심지어 이제 김어준도 긴장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옳은 소리 진행자 우리 김성애 대변인 많이 키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거기 좀 작은 일조를 한 것 같아서 기쁘고요. 구독자 수가 지금 한 7만 좀 되는 것 같은데 10만, 20만 여기서 또 특집도 하고 공개 방송도 하고 네. 그렇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간인 민터뷰 첫 코너 통일집의 김영준 이사님 모시고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일단 해보고요. 재미가 있으면 점점 더 많은 분들 모시고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